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부진한 편이잖아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동안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보다는 더 높았으니까 부가가치 창출도 많았고, 그러면 기업의 이익도 그만큼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보다 좋아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정책 당국자라고 하더라도 시장 기능을 이기긴 힘들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겨낼 수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겨낸 사례가 없어요. 경제 성장은 사실 기업들의 역할이 크잖아요. 한국 기업들은 뭐 좀 잘 버티고 있다고 보세요. 뭐 부동산 쪽은 지금 워낙 안 좋은데. 듣던 중 반가운 질문 해주시네요. 제가 맨날 비관주의자로 몰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 낙관주의자예요. 특히 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은 세계에서 최강이라고 믿어요. 경쟁력도 최강, 또 성장력도 최강이라고 보고. 이거는 우리 그 한류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역류시키고 있어요. 엔터 업계와 연예인 등 관련자들의 동력이 2배, 3배 강하지 않으면 역류를 못 시켜요. 그만큼 뛰어나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제 제가 또 엔터업계를 참 대단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중국이 험한 정책으로 한류를 완전 차단했잖아요. 우리 지금 한류라는 게 중국에서 이제 먹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때가 있었는데, 그 한쪽 문이 닫히니까 다른 쪽 문을 열었어요. 일본 시장, 동남 시장 더 적극적으로 개척을 했고, 북미 시장, 미국, 캐나다 등, 그리고 중남미 시장, 여기에 이제 유럽 시장, 또 중동,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시장까지 개척해내고 있잖아요. 어느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꼭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엔터업계만 그렇겠어요? 우리 지금 수출업체나 또 일반 제조업체들, 또 서비스 업체들도 세계 최강이에요. 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는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가 추종을 못할 정도로 지금 탁 앞서 있잖아요. 또 시스템 반도체도 기술적으로는 이제 생산성만 약간 지금 TSMC가 떨어지는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앞서가기 시작했고, 조만간 이제 그 시장도 우리나라가 지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이 사실은 수송 기계를 포함한 일반 기계예요. 이것도 지금 수출이 이제 크게 증가해 왔잖아요. 이제 그쪽도 지금 국제 경쟁력, 또 성장 잠재를 이거 무궁무진하다고 봐도 돼요. 현대 기아차가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금 거의 점령해 가다시피 지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 밖에 일반 산업들도 마찬가지고, 또 배터리를 비롯해서 또 이제 제약업도 포함된 정밀화학 산업도 지금 아주 지금 크게 발전을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고, 정밀 기계류 쪽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일반 소비자들, 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런 제품들도 세계 시장에서는 명품 대접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또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명품 대접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주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런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정부만 잘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5년 안에 6만 달러 갈 수 있다고 봐요. 그 5년 후에는 10만 달러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만큼 저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바로 그럼 이어서 정부 질문 드려볼게요. 정부가 힘을 빼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단 말이죠. 현실에 입각해서 경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약간 고환율 정책처럼 좀 손쉬운 정책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경제 정책이 경제를 살려낸다라면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 하나도 없을 거예요. 또 특히 손쉬운 정책들, 고환율 정책 같은 게 경제를 살려낸다 그러면 저개발국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정책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땀 흘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피를 흘려야, 이 피는 희생을 얘기해요. 지불을 해야 비로소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런 게 자꾸 외면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건 제가 정책 당국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경제학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뭐든지 쉽게 이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경제정책 당국자도 그런 경적을 배웠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피땀 흘리고 희생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문제여서 지금 우리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일 따름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경제는 엄청 지금 튼튼해요.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금리도 좀 낮고 환율이 조금 높은 상태인데 그럼 충격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 미국을 펼치면서 우리 이제 국내 금융 자본을 끌어가서 우리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 바람에 지금 사실은 2022년도 하반기에는 경기가 급강하했어요. 3분기에는 반토막 났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이제 그 뒤로는 경기가 다소 회복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어렵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부족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저금리가 문제고 또 이제 고환율이 문제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고환율이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금리는 국내 저축만 빼앗기는데 국내 저축은 당해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금융자본이라는 것은 국내 저축이 수십 년간 축적된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저축에 비해서는 금융자본이 수십 배가 더 커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고환율 정책이 가장 큰 문제죠.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국내에 투자된 외국 자본들은 하차손 피해서 미국으로 이탈하고 주식시장을 한번 봐보세요.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은 매도해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부진한 편이잖아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동안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보다는 더 높았으니까 부가가치 창출도 많았고 그러면 기업의 이익도 그만큼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보다 좋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동성 부족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부진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제가 좀 안타까운데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방향 수정을 좀 해주면 앞으로 아무리 심각한 경제난이 닥치고 신용파괴가 작동을 해서 금융위기가 진행되더라도 그걸 무난히 극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환율이 떨어져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이탈했던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금융자본들 서둘러서 한국 들어올 거 아니에요. 환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환율만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정부가 용납해주면 다른 나라로 이탈했던 국내의 금융자본, 국제금융자본들도 금방 한국으로 돌아온다 싶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게 지금 벌써 98년도부터니까 지금 25년이 넘었잖아요. 그렇다면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걸 정부가 자꾸만 그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정책 당국자라고 하더라도 시장 기능을 이기는 힘들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겨낼 수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겨낸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시장의 기능을 존중해주는 방향 쪽으로 생각을 바꿔주면 그래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우리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정책 당국이 용납을 해준다면 그럼 우리 경제는 바로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바로 살아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럼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더라도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니까 그걸 막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한 게 딱 두 번 있었어요. 198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 그때 당시에는 수출 증가율이 예년보다 2배 이상 많았어요. 경상수지 흑자도 계속해서 커졌어요. 또 성장률도 80년대 후반에는 10%를 넘어갔었고 2000년대 중반에도 꾸준히 성장률이 2%에서 5%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런 과거의 경험을 좀 되살려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제발 용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부가. 그러면 우리 경제 현재는 물론이고 앞날도 무궁무진하게 밝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미 금리 차가 2% 역대 최대인데요.
그럼 한은은 올해 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우리 기준금리도 많이 올라 있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2% 낮을 따름이지 많이 올라 있어서 고금리 영향으로 빚을 많이 진 기업과 가게는 그 타격을 좀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그것만 봐요. 근데 고금리가 초래할 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축? 이건 외면하고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죠. 주변에서 요새 한번 봐봐요. 미국에 계좌 텄다는 사람 얘기들 많잖아요. 그게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미국이 펼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저금리 저원화 정책을 펼치니까 벌어진 일이거든요. 지금 하루빨리 기준금리도 미국 수준까지는 맞춰줘야 되고 또 우리 원화 가치도 2, 3년 전에 그 미국 그 달러 가치에 맞춰주는 게 바람직해요. 지금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계속해서 수축되고 있고 유동성 수축이 신용파괴 작동을 물밑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난이 좀 심각한 편이에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확정적 재정 정책을 좀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미국은 재정 확대 정책 펼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도 미국 재정은 적자거든요. 공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미국 의회를 지금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걸 차단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도 힘든데 내년 대선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오히려 더 확대한다? 이건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 그렇게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해주면 우리에게도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들을 하는데 그 기대 접으시라고. 실물 경제는 둔화되는데 주식시장은 이렇게 최고조인 미국 시장이 지금 주식시장의 호황인 것처럼요. 이런 어떤 유기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미국만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미국은 이론에 집착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현실적인 경험. 이거 훨씬 더 중요하게 얘기해요. 지금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사실은 현 경제학 이론으로 보면 그건 미친 짓이거든요. 고금리 정책 펼치면 투자 수축 위축이 되잖아요. 또 강달러 정책 하면 수출이 부진해지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미국은 그런 정책을 펼쳐서 큰 그 도움을 받은 게 몇 번 있었어요. 198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 초에 나스닥 시장이 붕괴됐을 때 또 2008년도 글로벌 금리가 터졌을 때 등등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경제 이론이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쳤더니 오히려 결과가 좋았다. 실제로도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 재무부 장관이나 연준 의장은 경제학자 출신이나 경제관료 출신이 간 적이 딱 한 사람 빼놓고는 없어요. 연준 의장으로 버냉키가 유일하게 경제학자에서 바로 이제 의장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글로벌 금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버냉키가 세계 대공황의 최고의 전문가 중 한 사람이에요. 진행하고 있는 이제 금융위기를 좀 당신이 차단해달라 그래서 이제 연준 의장으로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갔어요. 물론 이제 학자 출신들이 이제 재무부 장관, 연준 의장 한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학자로서 간 게 아니라 현장 경력이 20년, 30년 이상 된 사람들, 그런 경험을 겪지 않은 사람은 발탁을 안 했어요. 그만큼 미국은 이론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시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부러워요. 우리나라도 좀 그 이론보다는 현실에 더 치중한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준 금리 인하 이야기가 참 많아요. 올해는 좀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켠에서는 아직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 그렇게 성급하게 일찍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파월 의장이 계속 구두 정책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조금 시사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구두 정책이라는 것은 아무런 비용도 안 들잖아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잖아요. 쉽게 펼칠 수 있는 얘기예요. 또 종종 아주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두 정책이 기대한 바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요. 실망감이 절망감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나쁜 결과를 내는 수가 있어요. 구두 정책은 아주 신중하게 펼쳐야 돼요. 사실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에요. 일단 기준금리를 한번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준금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달러 당연히 약세로 돌아서잖아요. 그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미국에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들 환차손 입어요. 그 환차손 피해서 미국이 이탈해요. 그러면 유동성이 수축되고 유동성 수축은 신용 파괴제를 작동을 시켜요. 그러면 금방 금융위기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지금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준금리 올려봐요.
그러면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미국 국채, MBS 등 채권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 가격이 폭락할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그 채권 관련 파생 금융 상품들은 레버리지가 20배예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파생 금융 상품은 물론이고 국채나 MBS 등 가격도 떨어져서 미국 금융기관 중 어느 하나는 결국은 이제 파산에 직면하게 되고 이 파산이 전염성을 이제 발휘를 해서 다른 금융기관 전반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면 금융위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연준 의장의 구두 정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구심이 커요. 대공황 때 저러다 큰 코를 다쳤는데 하는 생각을 지금 자꾸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다른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전형적인 정책이에요. 특히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지금 주가지수가 저는 지나치게 과소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요. 왜 우리나라 기업 가치는 미국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냐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전고점 3,600대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요.